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움츠려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 연휴 끝나고 처음 장이 열렸는데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 스타트가 끝까지 이어져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죠. 코스피 2400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장이 괜찮을 때는 꼭 드는 생각,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게 계속 갈 수는 있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이 또 있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죠.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데일리 이슈부터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2개 꼽아놨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주식, 로봇, AI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담으셨습니까? 로봇, AI 오늘도 괜찮았는데 이게 그냥 어느 때 괜찮다가 또 이렇게 사그러들고 또 어느 때 괜찮다가 이런 주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아니었나 했는데 쭉 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련 주식을 이야기를 하면 한 10년 전 정도에 그때는 뭐 울뚝불뚝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갔다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했지만은 결국은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로봇이나 AI 쪽이 좀 산업으로서 개화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은 이쪽은 능력이 안 되어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옥석고 우리가 구별해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삼성에서도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뭔가 각종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좀 진출이 가능한 독과점 같은 게 걸리지 않는 분야는 로봇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로봇 쪽에 그래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12월에 나왔던 챗 GPT 이 열풍은 지금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글에 있어가지고서 코드 레드가 내려질 정도로 아주 파괴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갈 이슈이다인데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런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이쪽에 뛰어들어 매매를 하실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장기적인 그림은 좋지만은 그 사이에서 매매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쪽 주식은 없는데 혹은 내 성향과는 맞지 않는데 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장이 조금 바뀌어가는 색깔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몇 개 종목이 같이 가고 조 단위의 기업이 상한가 가고 이런 건 못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좋은 이슈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를 변화를 좀 느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호재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군요.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올 한 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남짓 되죠.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래프도 나왔습니다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뛴 종목이라고 합니다. 95%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거 오버슈팅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겁니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력은 제일 앞서 있다라고 작년에도 그 로봇 주식들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회자가 됐던 회사인데 다들 이제 관심 종목에 그래서 넣어놓고 있었고 실제로 근데 막상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대응을 못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삼성에서 투자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쭉 올라갔는데 이 시장적인 어떤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 올 초 들어오면서 그 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들이 작은 회사들이 군집돼 있었던 게 이제 로봇 쪽하고 AI 이쪽이었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플레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테마로 이제 갖다 붙이기에도 결국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산업이 주는 효과,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인건비 절감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 있는 게 오버슈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걸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을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2024년 5년 되면 2024년 되면
중국에서만 시장 규모가 31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제조 쪽으로만 해서 로봇 산업 자체가 2조 9천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앞으로 점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시장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못 잡은 거를 너무 이렇게 답답해 하시거나 또 이제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2년 전에 NFT,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시장 한참 개화됐을 때, 개화된다고 하면서 주가 움직일 때 그 게임주들 10배 수익 나고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아직 별로 그렇게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 더 여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또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하시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언제 내릴 거냐에 대한 딜레마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을 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라리 저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메타버스나 NFT 쪽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 가다가 그 분야는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니까 한번 걸러진 거리고는 상황이니까. 있죠. 네네. 예, 근데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니까 270% 넘게 올랐는데 1년 2.7배, 그죠?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하여간 이거는 계속 관찰을 해볼 일이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광호 평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챗 GPT. 저희가 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 KT의 챗 GPT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2조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오늘도 역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괜찮은 종목이면 틀림없는 거죠. 네, 그렇죠. 챗 GPT가 이번에 미국에서 시험에 합격한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네. 미국의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그리고 MBA 시험에 통과됐다는 네. 수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시장에서 왜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연준의 피벗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생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있는 후공제인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는 올라온 상태에서 연초에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찾는 과정 속에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에 CES가 있었으니까 사실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테마가 이번에 처음 생겼냐?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게 올해 지금 1월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얘기들인데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워딩들을 보면은 메타버스, AI, 로봇, 뭐 AR, VR 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던 얘기들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한때 테마가 이루어졌다가 또 수그러들었다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안에서 정말로 이익과 연결된 기업들은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건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당장의 수익은 그냥 수급적 요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꾸 쳐다보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처음에는 같이 올라오지만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런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급등하는 종목이 발생됐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와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수급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챗 GPT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그게 들리고 하다 보니까 검색 엔진이 뛰어난 구글 같은 데는 앞으로 그거 사도 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한참 갈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구글 사도 돼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그 구글이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알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 장기간으로 봐가지고서는 분명히 침해되는 요소가 있겠지만 또 구글이라고 AI 쪽에서 준비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챗 GPT는 저는 꼭 한번 써보시면서 이런 것이 뭐 이 같은 기능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서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나중에 결국은 업데이트가 추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되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바,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모든 분야에서 바둑을 알파고가 어떻게 보면 점령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냐인데 지금 뭐 그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걸 뛰어넘는 나중에는 오히려 챗 GPT에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방식을 마치 알파고가 새로운 기보를 만들어내면은 그걸 바둑 기사들이 뒤따라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작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대 담론이라고 보셔야 되고 시기는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를 하실 때 긴 시계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좀 관심으로 두고서 새기고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럼 챗 GPT의 선두 기업은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입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초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분 투자를 비롯해 가지고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이고 이걸 가지고 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대규모 감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감원할 때 이유 자체가 이런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을 아끼고 챗 GPT 쪽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은 이게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이 챗 GPT로 검색을 했었을 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대비해서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이죠. 하드웨어 쪽에서도 투자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엮여 있어서 이 이슈의 경우에는 한국이 결코 여기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질 그런 요소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도 좀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하다 보면 세상의 변화도 빠르고요. 장의 변화도 엄청 빠릅니다. 2023년 들어서면 리오프닝이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로봇, 챗 GPT, AI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거. 우리가 코스피가 2,400이 넘어갔거든요. 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 겁니까? 앵커님 1월 달에 네. 외국인이 그 주식을 순매수 안 한 날이 며칠이나 되는 것 같아서 아, 그걸 물어볼 정도로 지금 외인들이 막 사고 있는 모양이군요. 실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랬단 말이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루를 제외하고 지금 매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지수는 저점을 좀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물론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 그러니까 연준의 피복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그 한국은행이 그 환율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그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두 가지 큰 거를 하는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연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이제 해칭을 하게끔. 또 한 가지는 저기 그 조선업체에서 받는 계약금이나 이거를 갖다가 은행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한은이 직접 매입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환율을 좀 방어하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고 연준 피복 가능성, 인플레의 어떤 지표들이 좋아지기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화가 강세가 돌아서게 되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시티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 삼성전자 감산 그다음 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 사실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가 나온 직후부터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흐름은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건 분명히 아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진바닥을 짚고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지금의 패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 설 연휴 끝난 다음에 개인들이 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오늘은 수급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었네요. 개인들은 많이 팔고 나갔는데
세뱃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뱃돈 주느라고 부담스러웠던 모양인데 이게 나가는데 미국 증시가 우리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도 좋았죠? 예, 3일 동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이 옵션 만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쇼 커버가 있었고요. 이제 그 도화점은 아마도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옵션 만기에 쇼 커버가 들어왔다는 거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만약에 그 아랫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롤오버를 많이 하는데 커버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쇼 커버하면서 넘어갔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 애플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주에 대한 쇼 커버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뭔가 시장의 수급적인 심리 상태가 변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일 동안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올라온 거고요. 거의 대부분 기술주에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다른 쪽에 상승한 부분이 아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1월 한 달 동안 30% 이상 상승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갭 상승을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 반도체나 기술주보다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논한 뭐 로봇이나 AI 이쪽이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은 지금 오늘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된 부분이 제한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개인들은 계속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7,6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그중에 5천억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아까 말씀 주시기를 한 달에 그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딱 하루가 있었는데요. 그 하루가 22억 매도입니다. 22억 매도예요. 얼마 안 되네요. 1월에 전체 매수한 게 약 4.9조 정도 됩니다. 5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하루 판 게 그건 판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환율 플레이를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외국인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에 안정감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만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애플 실적에 둔화되는 것을 감안하면서 덜덜 떨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이렇지도 못하고 우리 시장 같이 겁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은 좀 바보스럽게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 쭉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10% 올랐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바닥은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서요. 지금 오른 부분이 이거를 정말 그래도 좀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려들은 좀 많이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플레라든지 연준의 매파성이라든지 혹은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남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우려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특히나 이제는 뭐 빅테크들이 나오게 되는데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좀 희망을 많이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진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장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설 연휴 이전에는 좀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 장에서 분위기가 괜찮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호가 단위 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호가 단위 변경 뭐 거래를 좀 더 촘촘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촘촘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10,000원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은 10원 단위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서 이제 5,000원 미만 같은 경우는 단위가 5원으로 줄고 그것도 역시 이것도 그대로고요. 이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보면은
그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에 있었던 게 지금 보통 100원씩 거래가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50원 단위로 줄고 저도 지금 사실 이걸 보다 보면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 그 10,000원대에 있었던 게 지금 오늘 제가 이제 10,000원대 있는 주식을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하다 보니까 분명히 50원 단위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보니까 10원으로 또 줄어 있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거 매매하면서 좀 헷갈려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거래를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사고 싶은 단위를 좀 세밀하게 쪼개다 보니까 이게 단위가 좀 크게 벌어져 있으면은 그 10만 원짜리 이상의 주식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걸 단위를 한 단계 올려서 사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크게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물건, 싼 물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형주하고 소형주하고 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할 때. 뭐 가격이 이제 전에 이제 이게 생긴 이유는 전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0,000원짜리에서 20,000원 여기 있던 것들은 10,000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호가가 10,050원이고 그다음 1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초단기 거래를 하거나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10,000원에 매수해서 10,050원에 팔아도 이익이 나는 초단기 거래가 되게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슬리피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슬리피지 비용이라 하면 내가 10,000원에 사고 싶은 걸 꼭 살 수는 없어요. 살 때는 조금 더 위로 주고 사고 팔 때는 조금 더 아래로 파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위아래로 50원씩만 해도 100원이니까 1%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비용이거든요. 그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거래소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이제 반론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공매도 하는 측에서 예전에는 10,050원, 11,100원에 업팅 룰에 의해서 거기에 매도에 잔량을 쌓아놓고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10,000원부터 10원 단위로 거래가 되면 10,0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렇게 첩첩이 매물을 이렇게 매도를 내놓고 이랬을 때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우리들한테 그렇게 좋은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이거 자체가 뭐 시장에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알고리즘 매매나 단기 거래하거나 차익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호가가 촘촘해지면서 그 기회를 많이 놓치는 부분이 돼서 전체적인 변동성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비트레이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50원, 100원이 크거든요.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느끼겠습니다. 호재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악재가 증폭됐는데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악재는 그냥 악재로 남아있고 호재가 증폭되는 이런 분위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변했을까? 이것은 지난 한 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연준에서 기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피봇에 대한 그런 기대, 희망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시장에?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 인플레가 엄청나게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좀 빠르게 사실 최근에 나왔던 인플레 지표들은 다 좀 예상을 뛰어넘을 수준으로 좋았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은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많이 꺾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 또 연준과 그다음에 연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연준의 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0.25%포인트 인상 다음번에 대해서요.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 굉장히 이제 해박한 그런 기자로 알려져 있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지금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하면은요. 확률로 이제 페드와치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99% 이상으로 다음 해에는 0.25%포인트 인상이다로 나와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하게 0.75에서 0.5, 또 0.5에서 0.25로 내려오니 이제는 사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연준이 확실히 방향성을 매파성은 많이 감소가 되었구나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FOMC에서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실은 점도표도 없고 경제 전망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이제 나오고 나서는 파월 의장의 입에만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이렇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최종금리 수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듣기에는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치만은 행동에서 너무나도 감속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그보다는 언제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될까를 찾는 네. 그 시기를 점쳐보는 배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완연히 그쪽으로 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0.25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올리기는 한다는 게 입장인데 시장은 아니야 이제 멈출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올 봄이 되면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네네. 네. 그 실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도 3월이 마지막이냐, 네. 뭐 5월이 마지막이냐, 좀 더 좀 그 비둘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오히려 2월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연준 의원들 발언은 작년 말까지는 보면은 뭐 최대 7%까지 올려야 된다는 뭐 제임스 블라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발언을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발언을 했던 연준 의원들 가운데서 4명은 0.25를 지지했고요. 한 명은 구체적으로 수치 제시를 안 했지만 굉장히 도비시하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그 연준 인사들 가운데 3명 중에서 2명은 그 도비시한 사람들이거든요. 파월 정도가 이제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도 과반수 이상은 지금 0.25로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봄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연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전히 기대 인플레를 좀 자극을 할까 싶어서 이제 우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인한 인플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대 올려놓고 나서 좀 길게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낙관적인 것 같은데 반대로 아직 낙관은 이르다, 좀 더 조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뭐 근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환호하는 것은 이번에 50bp를 생각을 하다가 물론 뭐 말씀 주셨지만 25bp를 생각하는 거는 4.5%에서 이번에 50bp를 하면은 이후에 한 2번만 올려도 5.5%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이 되면은 5에서 5.25에서 예상대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이거 이제 연준이 쉽게 피벗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금리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아래쪽을 방향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 지표가 그 쉽사리 그렇게 내려올 수 있지 안 좋아져야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쉽게 되지 않을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팬데믹 유동성으로 인해서 개인 저축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자발적 비고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복잡하게도 미국은 이민 정책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미국인들의 고통, 결국은 미국인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됐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거봐라. 그러면 연준은 피벗을 하면서 고용도 좋으면서 그러면 골디락스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꿈이다. 이거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고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 이후에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다. 가게 될 것이다. 이걸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월가는 그렇게 가기 전에
아마도 피벗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을 아래쪽으로 우리 시장 기준으로 뭐 2,000포인트 아래로 가고 S&P 500 기준으로 지금으로부터 빠져서 3,2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경기 침체로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의 후폭풍으로 일어난 시스템 위기, 뭔가 돌발적인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돌발 악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이미 다이먼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돌발 악재를 가정하고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포지션이나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전략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 보는 쪽은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길게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짧은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번에 우리 1월에 지금 꽤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12월에 마이너스 8.7% 하락했는데 지금 1월에 오늘 장 빼고요. 오늘 아침 장까지 보면 8.3%가 올랐어요. 지난 7월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 7월에 나스닥이 6월에 8.7% 빠졌었는데 7월에 12% 상승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이제 저점 찍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내려와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또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7월이 어닝 시즌이었잖아요. 지금 어닝 시즌에 어닝을 기대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실적을 까보면은 지금 미스매칭 됐다. 지수가 가고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조가 보고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 하나를 좀 말씀 좀 드리면요. 그때 주가 지수의 위치랑 지금의 주가 지수 위치는 훨씬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 12월에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애플과 테슬라가 12월에 다 빠뜨린 거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악의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바야흐로 이번 주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이 감익되는 폭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오히려 지금이 더 저점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보는 거고 또 나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번 실적 발표 때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괴리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실적 발표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뭐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기술주 성장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무엇보다도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위축에 상당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씻겨 나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져요. 원래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한 이후에 그 바닥권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려가 보통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 시점에는 이미 그건 굉장히 강세장이 진행이 되어 있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증시가 정말로 바닥을 찍고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처럼 수많은 의문점들을 하나하나씩 해소를 해 나가면서 소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증시가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의 실은 나스닥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주요 기업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던 포지션이 좀 청산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는 부분들 가령 이제 뭐 실적이 나왔는데 우려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런 점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펀더멘탈이 붙으면서 점점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미 판매 대수가 지난 분기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뭐 생산이 되지 않았던 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수요가 어땠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다 이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뭐 하방으로 줄 요소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연휴 동안 테슬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그때 100 언저리에서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라앉으면 내가 사야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가라앉겠습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다시 한번 가라앉으면 아마 못 사실 겁니다. 또 못 사나? 그 보면 사람 심리가 그 가격이면 사야지 했는데 막상 오면은 네. 또 겁이 나서 못 사고 맞습니다. 올라가면 또 이제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지만 작년 그 연말 즈음에 가지고 전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면서 판매 대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이제 네. 정말 이제 경기 그 침체 위기 이런 상황이 이제 돌발하면서 전체적인 마켓 사이즈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걸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독 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모습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신차 인수 기간, 인도 기간 자체가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또 대기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테슬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타사 대비해서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그걸 할인을 해가지고 팔아도 충분히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고 그러면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미국에서 다시 또 $500를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모델 Y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로만 놓고 얘기하면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 전체가 다 테슬라처럼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후퇴의 어떤 그림이 명확해진다고 하면은 이런 자동차 같은 산업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시장 전체가 좀 위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은 고려하시고 테슬라를 투자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그 트위터 관련해 가지고도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놓쳤다고 해가지고 또 그걸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오히려 이 회사가 계속 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하셔서 다시 혹시 온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번 담아보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머스크가 또 엉뚱한 짓을 할 때 그게 또 이제 언론에 나올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트위터가 영국에 있는 법인이 뭐 임대료를 못 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좀 상황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테슬라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는데 이제 또 주식을 또 갖다 내다 팔면서 또 그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기회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뭐 미국 장도 그렇지만 점검해봐야 될 것이 그 반도체죠. 역시 반도체. 근데 뭐 수요 이슈도 있고 감산 이슈도 있고 이런데 반도체가 다시 우상향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서 반도체를 사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그 디램 가격의 저점을 터닝해서 산업 사이클상 올라오는 부분이 올 하반기 얘기를 하다가 점차로 조금 이제 앞당겨지면서 올 봄을 지나면서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챗 GPT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질문을 좀 주셨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수출이 분기별 100억 달러를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디램 값이 뭐 40% 급락한다. 지금 재고가 뭐 5개월치 쌓여 있다. 통상으로는 뭐 5, 6주분인데 지금 한 20주분 쌓여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반도체 가격을 보면 재작년에 그 트렌드포스에서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얘기들을 보면은 올해 2023년도에 디램이 한 25%, 낸드가 한 14%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그 로봇하고 AI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하루하루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그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이 맥북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이폰이었고
그래서 아이폰을 대체할 성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애플카 얘기하고 그리고 애플 글래스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테슬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 일론 머스크 말씀을 주셨는데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완성차 메이커들과 경쟁해야 되는 경쟁 심화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이유는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점의 효과가 있고 충성 고객이 있다라는 소위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애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향후에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급락해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좀 주가가 변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후에 정말 예전과 같은 급등이 있으려면 테슬라에서 나올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로봇 이런 신사업들이 좋아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얘기하면서 제가 왜 애플 얘기하고 테슬라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반도체의 사이클의 산업 사이클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이제는 영영 후퇴하는 산업 사이클로 가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업 사이클에서 어떤 주기에는 좀 안 좋은 주기가 있고 또 좋아지는 주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팔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반도체 사이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하향 곡선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어떤 시점이 되면 터닝할 것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성장하는 섹터의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그 주가가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갔을 때는 비싸다고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을 바라보면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굉장히 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추종하지 못하고 개인 투자들은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터닝하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순간이 온다면은 또 다시 기관이나 개인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이 저점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증시가 반등을 하면 반도체주에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자가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증시가 반등한다면이에요. 반등하면 이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답습하는데 지금도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글쎄 지금이 삼전, 뭐 하이닉스 담는 시기로 적합한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간밤에도 외국계 증권사 한 군데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반도체 쪽 관련해서 날씨에 빗대서 코멘트를 하기로 유명한데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이라는 레포트로.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는 겨울이 왔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작년 한 10월 말부터 해서는 의견을 좀 바꿔가지고서 최악은 지나는 것 같다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1월 초에는 피봇이라는 제목으로 레포트가 나왔었다면 이번에 이제 간밤에 나온 레포트의 제목은 봄이 오고 있다. 스프링 이즈 커밍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간의 시선을 다 담았어요. 뭐냐면 실적이 나쁠 것 같다. 그다음에 향후에 이익이 또 좀 부진할 것 같다. 아까 가이던스 이런 게 나쁠 것 같다라고 하니 반도체 주식, 테크 주식을 볼 때는 그걸 지금 볼 때가 아니다. 원래 사이클이 안 좋은, 그러니까 사이클 기업이다. 안 좋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최악으로 가고 있고 그보다 이 관련된 주식들은 과거에도 주가를 움직였던 동의는 뭐였냐라고 하면 재고가 피크아웃 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움직였다.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뭐 반도체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게 바닥에서 바텀아웃 할 때 그럴 때 주가는 움직인다인데 재고가 지금 피크아웃을 하는 것 같다. 감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반도체 쪽 주식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클래식 같은 그런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다시금 깨지려면 재고가 더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더 늘려면은 이보다 수요가 확 더 안 좋아진다든지
혹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실은 감산을 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좀 저점을 다지고서 가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제 거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건 참 이게 뭐 기분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 글쎄 메모리 저 D램 시장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자체는 계속해가지고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나온다 하다가 계속해가지고 안 나오다가 이번에 출시가 된 그 사파이어 레피즈 이거의 출시는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DDR5 같은 경우가 기존의 DDR4 대비해 가지고 사이즈도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저걸 이제 양산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감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는 데다가 가격도 이게 훨씬 비싸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게 속도도 속도지만은 전기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서버 시장 쪽 여기도 한 20% 성장할 것이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와 같은 AI 서비스 이런 것들도 본격화되려면은 여전히 또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D램 쪽이고 DDR5 쪽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의외로 이런 쪽에서 시장을 갖다가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지난번에 실적 발표 났을 때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출은 가이던스 대비 2조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가이던스 대비해 가지고 2조 5천억이 줄었거든요. 네. 사실상 4분기부터 그 재고 축소에 나선다고 했었고 네. 그게 실제로 재고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해왔다라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투자와 관련된 것들 시티증권 리포트에 나온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일정만 좀 늦추면은 자연스럽게 투자 역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제 이게 터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베타 투자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요거 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반도체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연기금이 팔아요. 그것도 무섭게 팔고 있고 이걸 판 돈으로 이걸 사는 건지 LG 엔솔은 또 연기금이 한 4조치 샀다면서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LG에너솔루션은 그 상장 이후에 작년 10월 말까지 계속 샀습니다, 연기금이. 그랬다가 11월에 41만 원 정도에서 60만 9천 원까지 올라오는 동안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가를 좀 어느 정도 맞춰졌겠죠. 그래서 올라오는 동안 일부 이제 팔고 지금은 이제 매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금의 특성상 실적 하향 사이클에 있는 쪽은 당연히 매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상향 기업은 당연히 반대쪽은 이제 매수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에 겹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가총액 2위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당연히 그걸 채워내는 부분이 기계적인 매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매매에서 계속 어느 정도 채워놓은 상태에서 손실이 굉장히 커졌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내려오는 동안에.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동안에는 또 어느 정도 팔았어요. 사실은 계속 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그냥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는 1달락이 1년 정도 지나서 1달락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터닝을 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되면 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연기금의 입장에서 충분히 원래 기계적인 매매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익단을 추정하면서 거래하는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LG 엔솔도 지금 저 한참 오르다가 좀 떨어졌죠. 근데 이걸 한번 많이 떨어졌으니까 담아볼까 하는 분들의 우려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 하니까 직원들이 받은 것에 비해서 한 50% 오른 가격이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팔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에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못 담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는 수급 쪽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이나 패시브성 자금들에서는 맹렬한 속도로 샀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일단락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플러스가 들어오던 거는 일단 없어진 거고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 사주 쪽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 한 4분의 1 정도가 풀리게 됩니다. 전체 네. 유통 가능 주식수 중에서요. 거기다가 대주주 쪽도 원래 이제 그 LG화학의 경우가 1년이 아니라 여기는 더 빠른 원래 6개월에 풀렸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실은 뭐 우리 사주 조합의 것이 풀리지 않았는데 매매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재적으로 마이너스될 요인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증시 쪽으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어쨌든 뭔가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굳이 이제 펀더멘탈에서 아주 뛰어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쪽에서 약점이 있는 기업을 그렇게 우리가 뭐 눈여겨볼 필요는 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글쎄 아까 보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3.4%인데 이게 풀리면 그렇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풀린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냥 다 갖다 팔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예. 네, 필요하신 분들이 좀 팔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겠죠. 네. 한 반 팔고 반은 가지고 있고 그럴래. 그게 저는 약간 쫄보래가지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근데 우리 자주 물량이 800만 주나 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되고 요즘 시장에서 분위기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마도 이번 주에 미국 애플 테슬라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팔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한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우리 장이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줘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2월에는 산타랠리 한번 와주지 않을까 은근 기대했었는데 뭐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러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1월 효과라는 걸 한번 또 기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그래도 작년 말보다는 나았었죠. 근데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돌아와 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라는 게 음력 1월 효과로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월 효과가 음력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렇고 쭉 한번 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와서 분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